주요 정치 이슈들 거두절미하고 알맹이부터 토론해보는 거두절미 각서라고 합니다.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장유민 변호사, 국민의힘 대변인 지내신 송영훈 변호사 두 분 오늘도 나오셨어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전반부 공통질문부터 소화합시다. 금주의 뜬 인물, 진 인물입니다. 먼저 뜬 인물 장유민 변호사는 누굽니까? 저는 인요한 전 의원 뽑아봤는데요. 적십자사. 예, 적십자사 회장의 이제 그 내부 중앙위에서 이제 뭐 천거가 됐고 대통령이 마지막으로 이제 명예회장이시기 때문에 마침표를 찍으면 되는 상황인데 어쨌든 인요한 전 의원 같은 경우에는 뭐 민주당에서 이야기하는 내란과 관련해서는 옹호를 했던 인물로 분류가 되긴 하지만 그래도 이제 마지막 정치 행보와 관련해선 어쨌든 비례대표 2년이 남았는데 그걸 좀 아무런 뭐 조건 없이 그냥 내려놓고 그때도 이제 정치 여정을 좀 정리하면서 내세운 어떤 소회 같은 걸 보면 회한 같은 게 좀 묻어 있다고 저는 그 당시에도 좀 생각을 했었고 그래서 박수현 그 당시 민주당 대변인도 거기에 대해서는 좀 평가를 하는 논평이 나갔기도 했었고 해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 좀 의외의 깜짝 발탁 뭐 이런 느낌이어서 이주에 뜬 인물로 한번 꼽아봤습니다. 근데 일각에서는 그 내란 때의 어떤 언동 때문에 대통령이 지명해서는 안 된다는 말도 많던데요. 예, 뭐 보건의료 노조에서도 뭐 다른 맥락. 근데 저는 이제 대단히 실용주의라는 생각이 드는 게 인요한 또 이 전 의원이 북한과의 어떤 네트워킹 같은 게 대단히 좀 그렇죠. 공고하다고 하고 뭐 역사적 배경이 있는 또 가문 출신이시기도 하고 뭐 한국에 최초로 앰뷸런스를 도입하기도 했었고 그러니까 어떤 실용 노선이나 그 기준에서 봤을 땐 상당히 적임자라고 할 수 있고 일단 그리고 이제 내란 관련해서는 아마 이런 부분과 관련한 의견 본인의 견해 같은 거에 대한 최소한의 뭐 검증이라면 검증 이런 부분이 있지 않았을까 좀 생각합니다. 그래요. 자, 송영훈 변호사는 뜬 인물? 예, 국민의힘 고동진 의원입니다. 지금 반도체 클러스터를 호남에 만들 거냐 말 거냐 그리고 그것이 과연 삼성전자 하이닉스 같은 기업들의 자발적인 결정에 의한 것이냐 이게 지금 이번 주에 가장 뜨거운 화제 아닙니까? 그리고 이제 야권에서는 많은 정치인들이 여기에 대해서 비판을 했는데 사실 가장 말할 자격이 있는 인물은 저는 고동진 의원이라고 생각합니다. 삼성전자 사장 출신이기 때문에 기업을 알고 산업을 잘 아는 분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분의 목소리는 좀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는데 어제 국민의힘이 그 반도체 민간 전문가들과의 정책 간담회를 열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고동진 의원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사류 정치가 글로벌 인류 기업들의 팔을 비틀고 있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그러면서 이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문제에 대해서 세 가지 관점에서 비판을 했는데 첫 번째로 반도체 산업은 부지 선정과 검토하는 데만 5년에서 7년이 걸리는데 대통령이 드라이브를 걸고 김용범 정책실장이 언급을 하고 이러면서 이렇게 급물살 타듯이 전개가 되는 것이 맞느냐는 취지입니다. 그다음 두 번째로 인력, 수력, 전력 그러니까 인수전이 확보되어야지만 반도체 클러스터를 만들 수 있는데 지금 호남에 거론되고 있는 곳들은 이 세 가지가 모두 불투명하다. 그다음에 새로운 지역의 동일한 수준의 생태계를 단기간에 만드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미국이나 대만 같은 사례를 봐도 기존의 클러스터에 집약적으로 만들어진다라는 게 지금 비판의 핵심입니다. 그러면은 이 호남 발전에 대해서 반대하느냐의 문제가 아니고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호남에 투자를 한다면 다른 문제겠습니다만 이렇게 정권이 팔을 꺾듯이 해서 우리 기업의 경쟁력을 갉아먹는 것은 안 된다는 이 삼성전자 사장 출신의 고동진 의원의 목소리가 상당히 울림이 있다고 봐요. 그런 점에서 금주의 뜬 인물로 선정함과 동시에 이 중요한 메시지들을 좀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내일 모레 발표한다면서요? 네, 뭐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정부 입장에서는 세계 1, 2위 기업이 정부가 팔 비튼다고 바뀌겠느냐 그 얘기인 거죠. 그런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도 이제 용수, 용전 그랬을 때 입지에 대한 고민이 있었고 지금 더 수기해야 된다라는 건 뭐 공감이 됩니다만 지금 마이크론사 같은 경우에 엄청나게 그 생산 기지 같은 거에 거의 조 단위로 이게 좀 그 출자를 하고 뭐 그러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삼성전자 그리고 저희 반도체 산업에서 계속 물량 조절을 해야 되는 그 시급한 부분이 있고 그리고 제가 삼성전자 다니셨던 분 고동진 의원 되게 훌륭하신 분이라고 저는 민주당 인사가 평가하는 것도 들었어요. 기업인으로서. 근데 지금은 한 정당에 그냥 그 의원이신 부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정파성을 띠는 의견을 개진할 수밖에 없다고 보여지는 부분이 있고 제가 삼성전자 계셨던 분한테 여쭤봤더니 이 웨이퍼 이런 거는 생산을 지방에서 하더라도 굉장히 이게 작기 때문에 이걸 이송하고 이러는 비용은 상당히 적게 든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수도권이나 이런 지역에서 뭔가 용지 그
그 부지 매입을 하고 이럴 땐 시간이 너무 지체되고 하니까 지금 호남과 관련해 가지고 뭐 용인은 용인대로 두고 별도의 클러스터를 지금 하겠다는데 이걸 팔비틀기다 이거는 대단히 좀 동의하기는 어렵습니다. 뭐 아까 고동진 의원 언급한 그 수력이나 전력 같은 게 호남이 유리하냐에 대해서도 또 분석가마다 또 서로 또 판단이 좀 달라서 일단 이거는 29일 날 발표가 만약 난다면 꼼꼼히 뜯어봐야 할 주제인 것 같아요. 자, 금주의 진인물은요, 장유미 변호사? 저는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를 꼽아봤는데요. 저번 주에는 이제 정의한 후보를 이제 송 변호사님께서 진인물로 꼽으셨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이게 그냥 단순히 자작극을 벌인 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부산시장과 관련해서 시의원도 비례 후보로 그 병원의 무슨 간호과장인가 이 분이 또 추천이 되기도 했다라고 하고 그러면 이건 공천과 문제인데 과연 중앙당과 무관한가 당대표와 관련이 없을 것인가로 당연한 의구심이 나올 수밖에 없고 지금 수사는 자작극 이쪽에 좀 방점이 찍혀 있지만 아마 전방위적으로 번질 가능성도 사실 열려 있다고 봐서 개혁신당 그리고 이준석 대표가 사실상 굉장히 큰 정치적 위기를 맞은 게 아닌가 생각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 금주의 진인물 송영훈 변호사. 예, 앞서 그 반도체 클러스터 문제에 이어서 저는 금주의 진인물은 이재명 대통령을 꼽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최태원 회장을 직접 만났고 이재용 회장을 직접 만났잖아요. 그리고 지금 다음 주 월요일에 투자 계획이 발표된다고 하면 외견상 기업의 팔비틀기로 보일 가능성이 매우 농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같은 경우도 그러면 이게 과거 미르나 K스포츠 재단에 박근혜 정부에서 출연을 강요했던 것과 뭐가 다르냐라는 지적까지 하고 있는데 앞서 이제 그 장 대변인께서 용인에도 클러스터 만들고 뭐 광주에도 클러스터 만들면 되지 않느냐 이런 취지로 말씀하셔서 용인은 지금 하고 있죠. 예, 제가 그거 하나만 좀 반론을 드리면은 지금 용인 터미널에서 그 광주에 거론되고 있는 군공항 부지 있지 않습니까? 광주 공항에 앞으로 옮겨가면은 뭐 그 자리에 한 6평방킬로미터 되니까 거기 만들면 된다는 건데 거리가 264km예요. 자동차로 한 3시간 걸리는데 대만 같은 경우에 지금 TSMC가 파운드리의 강자로 군림하고 있지 않습니까? 대만의 그 TSMC가 있는 신주과학단지는 한 1000개 가까이 되는 소부장 업체 그러니까 소재 부품 장비 업체들과 그 국립대학과 또 유수의 국책연구기관 이런 것들이 모여 있는 곳이에요. 그런데 거기가 반경 1시간 내에 있습니다. 차로. 그러니까 그 정도의 집적 이익이 있어야 반도체 클러스터로서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나라는 충청북도만 해도 사람을 못 구합니다. 반도체 설계 이런 인력은 못 구해서 날리고 일종의 남방 한계선이 존재하는 것 아닙니까? 용인 평택 밑으로는 그 유능한 인력들이 안 내려온다고 하는데 과연 광주의 클러스터를 만들 때 그러면 설계부터 생산의 뭐 후 패키징까지 이런 것들이 한꺼번에 다 집약되어서 산업 경쟁력을 극대화할 수 있을 것인가 여기에 대해 의문이 들고 그러니까 기업이 알아서 하게 내버려 둬야 되는데 지금 대통령이 나서서 이렇게 하고 있으니 결국은 책임도 대통령이 져야 됩니다. 그런 점에서 제가 금주의 진인물로 꼽지 않을 도리가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삼성이나 SK 정도 돼도 대통령이 요구하면 어쩔 수 없다. 이렇게 보시면. 왜냐하면은 올해 삼성전자 영업이익이 300조 예상된다고 하잖아요. 그러면은 앞으로 이제 이재명 정부의 경제 정책에 따라서 이 기업들이 얼마를 내야 될지가 좀 달라지는 문제가 있습니다. 앞으로 뭐 법인세 세율을 올린다든지 혹은 뭐 각종의 세액 공제를 축소한다든지 혹은 반대로 K칩스법 같은 것을 강화해서 더 경쟁력에 날개를 달아준다든지 그러니까 그 황금알을 낳는 거위가 황금알을 많이 낳는 만큼 뺏길 것이냐 지킬 것이냐의 문제도 기업으로서는 굉장히 민감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좀 지적해두고 싶습니다. 이게 원거리에 있다고 해서 대한민국 영토가 뭐 어마어마하게 넓은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삼성전자 계셨던 분이 그 부분과 관련해서 속도를 내기 위해선 지역의 부지를 아마 이제 활용할 수밖에 없을 거고 이런 이동 거리 같은 걸 했을 때는 지역에 있는 게 그게 뭐 대단히 뭐 문제가 있는 것 같은 문제의식은 제가 제기하시는 분은 이런 맥락에서 잘 보지 못했었던 부분이 있고 그리고 기업이란 건 무조건 자본주의 논리에 순응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뭐 고용도 일어나고 수익도 올리고 그걸 정부와 교감 없이 정부가 시킨다고 한다? 이것도 이런 거친 논리도 전 동의가 안 됩니다. 자, 뭐 이건 워낙 전문적인 영역인데 이제 발표 나고 또 삼성이나 SK 쪽의 이야기도 좀 꼼꼼히 들어보고 그리고 판단을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자, 뭐 오늘 정치 토크 시작하면서 우선 그 올림픽 공원 시위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경찰이 강제 해산을 안 하고 있거든요. 네. 두 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거 강제 해산해야 되는 건 아닌가요? 이건 잘 분별해서 봐야 되는 건데요. 이를테면 거기에 참정권이 침해됐다는 거에 분노해서 어떤 법의 테두리 안에서 본인의 목소리를 높이시는 분들, 거기는 공권력이 뭔가 문제 제기를 할 만한 그런 대상은 아닌 거죠. 그런데 이를테면 그 곳에서 출입을 통제하고 그러니까, 본인들이 어떠한 권한도 없이, 그리고 가방을 들여다보겠다고 하고, 그리고 소란을 피우고 경찰을 조롱하고, 이게 대한민국의 공권력이 그냥 이런 사안을 그냥 방치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이거는 보수라면 더더군다나 이런 상황을 방치하는 거에 대한 문제의식을 크게 가져야 되는데, 장동혁 대표와 장동혁 대표를 지지하시는 분들의 이야기를 곰곰이 들어보면 마치 공권력에 저항하는 이걸 무슨 민주화 운동이라고 지칭까지 하면서 이것을 왜곡하고 있다. 이거 대단히 부끄러운 줄 아셔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송 교수 어떻게 보세요? 일단 그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방식으로 자기의 권리를 주장하는 위법 행위가 정당화될 수는 없다고 생각은 그러니까요. 합니다. 예. 그러니까 그 올림픽 공원 앞에서 그 성조기를 두르고 출입을 봉쇄했던 분 있지 않습니까? 이른바 무슨 올다르크라고 불린다는데 저는 그런 호칭에는 동의할 수가 없어요. 그런 논리대로 하면 자 과거에 그 민주노총 택배 그 화물연대가 CJ 물류센터 봉쇄할 때 만약에 마지막 화물차 한 대가 그 물류센터 입구를 막고 있으면 그 사람을 장판파의 장비라고 부를 겁니까? 네. 보수가 그런 걸 용인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법 질서를 중시해야 되는 보수의 관점에서 그런 사람을 상찬하는 것은 저는 매우 수긍하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지금 애초에 올림픽 공원에 처음 모였던 그 20대, 30대 청년들은 그 사람들은 홍대 앞으로 그렇죠. 옮겼대요. 올림픽 공원을 떠나서 지금 홍대 앞으로 가서 약간 분리된 상태입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 현재의 상황을 공권력 투입으로 해결하는 게 능사인가라는 점에는 약간 견해를 달리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면 이제 뭐 봉쇄는 풀고 진입은 하고 다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은 거기 있는 사람들의 마음을 돌려서 아 그럼 이제 아무 문제가 없구나 우리는 집에 가야지 이렇게 할 수 있냐 하면 그건 아닐 거고 그분들은 아마 어딘가를 찾아서 또 모여서 또 부정선거 재선거 팻말 들고 이렇게 될 겁니다. 그럼 그래서 그래요. 예. 저는 여기에 대해서 어떤 해결 방안을 생각을 해봤냐면 거기 모여 계신 분들이 지금 안에 있는 뭐 투표함, 투표용지, 그다음에 투표록, 뭐 선거록 이런 것들이 뭔가 왜곡되거나 혹은 뭐 인멸되거나 조작될 수 있다. 뭐 이런 의심을 갖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을 우리 정치권이 해결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국조특위가 문을 열었잖아요. 예, 예. 그러면은 그 국조특위에서 현장 검증 의결하는 겁니다. 여야 합의로. 여야 동수로 되어 있으니까 그렇게 의결할 수 있어요. 그렇게 해서 여야 동수로 되어 있는 국조특위 국회의원들이 가서 검증하겠다라고 하면 그 진입을 누가 막을 명분이 있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국회의원들이 가서 한번 검증을 하고 그다음에 수사기관이 뭐 압수수색 같은 방식으로 강제수사를 통해서 확보를 하면 국회의원들이 한번 검증을 했어요. 그러면 사후적으로 누가 그것을 왜곡하거나 뭐 훼손하거나 오염하거나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의구심을 풀고 그 사람들까지 사회적 신뢰를 복원할 수 있도록 예. 그런 게 정치의 역할인 것 같은데 어째서 현장 검증에 대한 아이디어는 안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아니 이제 그건 그런 차원대로 하되 아니 펜싱 국가대표 선수들이 국제대회에 참여하려고 자기 칼 꺼내겠다는데 야당 대표까지도 이건 좀 꺼내도록 해주자라고 뭐 여러 가지 안까지 냈는데 그걸 한 사람이 막는다고 못해요? 그건 경찰이 연행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현행범 당연합니다. 체포 아닙니까? 현행범 당연히 체포 현행범 대상이죠. 체포 대상. 근데 왜 저는 경찰이 가만히 있는지 모르겠다는 저도 거예요. 이해가 되지 않고요. 글쎄요.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이분들이 불법을 자행하는 게 문제예요. 목소리를 높이. 전 부정선거라고 얘기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 글쎄요. 근방에서. 예. 그런데 맞고 수영 선수들도 태극마크가 안 달린 개별 수영복을 입고 출전을 했더라고요. 또 이 물품 비품을 꺼내지 네. 못해가지고 이런 건 범죄라는 거에 대해서 인식을 달리할 수는 없는 겁니다. 현행범 체포 대상 맞죠? 그러니까 실정법 위반인 건 맞고 사후적으로 법적 책임을 져야 될 것은 맞는데 이 현행범이 아니에요? 아니 업무방해의 현행범은 맞죠. 네, 그렇죠. 그건 맞는데 지금 현재 상황에서 이 문제를 어떻게 우리 사회가 지혜롭게 풀 것이냐의 관점에서는 공권력 투입이 능사이기만 한 것에 하냐에 대해서 약간의 의문은 있어요. 그러니까 아니 체포하려고 들면 얼마든지 할 수는 있죠. 그리고 그렇게 해서 공권력 투입하는 것이 100% 정답이면 우리가 이 문제를 지금 라디오에서 토론하고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러니까
그 No Children Left Behind라고 하는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뭐 어떤 아이들도 뒤에 남겨지지 않도록 그런 것처럼 지금 민주주의와 선거제도에 대해서 의문을 품고 있는 시민들 중에 누구도 그 신뢰의 영역 바깥에 영원히 남겨져 있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뭘 해야 될지에 대한 고민도 좀 같이 병행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좀 있습니다. 글쎄 그 고민은 분명히 해야 되는 고민인 건 맞는 얘기인데 당장 업무에 차질이 생기고 있는 그 체육회 관계자들 이 사람들 권리도 생각해야 되지 않느냐. 물론입니다. 그런 거죠. 지금 민주당은 이제 이 선관위 문제가 워낙 그 치명타다 보니까 초강경 자세로 개헌을 해가지고 아예 선관 이름도 바꾸고 싹 다 뜯어 고치자 이렇게까지 안을 냈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이제 생각했을 때 이게 초강경이라기보단 너무 자연스러운 수순이라는 생각이 드는 어찌 거예요. 보면 당연한 얘기다. 네, 이거죠? 왜냐하면 첫 단추가 개헌이 아니면 꿰지지가 않습니다. 이 문제가. 왜냐하면 선관위가 어쨌든 3.15 부정선거 그리고 4.19 의거의 이 헌법 정신으로 아주 독립된 헌법상 지위를 부여받았어요. 그 당시에 그 헌법 만드신 헌법권자들의 결단인 겁니다. 이거는 하위법으로 침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냥 구조적으로. 감사헌법 개정만 갖고는 안 안 돼요?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니 헌법재판관들이 막 채용을 아는 아이들하고 옆에 동료의 자녀를 채용하고 돌려가고 국회 나와서도 부끄럼 없이 그게 우리의 관행이라고 얘기하는 거에 대한 문제의식이 없었겠습니까? 법 체계 내에서 해석을 해야 되다 보니까 감사원의 이 직무감찰 대상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렇게 결론을 낸 겁니다. 그러면 그 한계를 어떻게 이 제도적으로 바꿔야 되냐. 그건 개헌인 거예요. 근데 국민의힘에서는 개헌이란 게 뭐 대단한 아니요. 이 문제를 풀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서 그런 거예요. 그러면 이제 개헌을 해가지고 행정부의 통할 아래 두고 그리고 지금 여러 문제가 사무총장의 정결로 다 하도록 내규가 돼 있다는 예. 거예요. 그러면 같이 이걸 수기를 하지도 못하고 상임위원이라고 그럴싸하게 대법관들 아주 그 요직에 있는 법관들이 같이 있지만 다 비상임이니까 책임은 나몰라라 하면서 출장은 가고 외유성 출장은 이런 거를 하기 위해서는 그럼 상임위원회의 숫자를 좀 늘리고 사무총장도 인사청문회를 받게 하자. 위원장은 상근으로 하고. 이 위원장은 상근으로 하고 그렇게 좀 안이 나왔는데 거기에 대해서 국민의힘도 같이 논의를 하셔야 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중에서 이제 후자의 부분은 선거관리위원회법을 개정하면 되죠. 그러니까 선관위원들의 상임화 예, 그리고 예. 각종의 사무총장 전결로 되어 있는 뭐 선거관리의 디테일한 사항들은요. 이번 국정조사를 통해서 그러니까 국회의원들이 그 부분들을 면밀하게 확인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국정조사를 하는 데서 그치지 말고 그걸 모법인 공직선거법으로 올려야 돼요. 예. 그래서 법률에서 다 디테일하게 규정을 하고 선관위의 재량을 0에 가깝게 만들어야 됩니다. 그렇게 하면 해결할 수 있는 문제고 유일하게 남는 게 이제 감사원의 직무감찰입니다. 지금 회계 검사는 할 수 있지만 직무감찰은 못한다는 게 헌법재판소의 2025년 2월 결정이긴 했는데 지금 현재 감사원법에는 선관위를 명시적으로 명문으로 직무감찰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지는 않죠. 다만 저는 그 당시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그 2025년 2월 25일에 결정 나왔을 때도 제가 그날 방송에서 비판을 했는데요. 솔직히 말하면 동의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그 헌법상 독립기관에 대해서 감사원이 직무감찰을 할 수 있다고 해석을 하면은 그 다음 차례는 헌재가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솔직히 헌법재판관들의 정무적 판단이 있지 않았나 하는 의구심이 있어요. 그리고 그 당시 그 결정문에 보면은 뭐 외부에서의 수사 혹은 뭐 선관위가 2024년부터 만들겠다고 한 외부 감사위원이 참여하는 무슨 감사위원회, 그다음에 국정감사, 국정조사 이런 것들을 통해서도 견제할 수 있다고 후반부에 방론으로 써 있어요. 그런데 이번 선관위 사태에서 확인했듯이 그런 게 작동합니까? 안 하잖아요. 그러면은 이 상황에서 감사원법을 개정해서 감사원이 선관위에 대해서 직무감찰을 할 수 있는 명문의 근거를 감사원법에 두면 첫째, 과연 선관위가 이런 상황에서 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할 수 있을 거냐? 저는 못한다고 봅니다. 그렇게 했다가는 정말 국민에 의해서 역사 속으로 사라지는 길을 맞게 될 거예요. 그다음 두 번째, 헌법재판소도 이런 사태까지 발생했을 때는 기존의 해석례를 변경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설령 권한쟁의를 하더라도. 알겠어요. 그래서 원포인트 개헌만으로 개헌이 끝날 리가 없기 때문에 저는 개헌보다는 감사원법으로 해결하는 게 더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뭐 이거는 여야가 뜻이 다르지 않기 때문에 방법론을 찾는 거니까 머리를 맞대고 빨리 법 개정만으로 되는 건지 개헌까지 그냥 하는 게 확실히 더 확한 건지 논의해서 결론을 빨리 내릴 수 있을 것 같고 그와 별개로 불법 시위에 대한 정부의 엄정한 대처는 좀 강력히 촉구해야 될 것 같아요. 1시 30분 막 지났습니다. 잠깐 교통정보 전해드릴게요. 공인혜 씨.
네, 이 시각 교통정보입니다. 고속도로 나들이 정체가 깁니다. 여기에 부산 쪽 경부고속도로 이전 시간에 있었던 화물차 사고의 영향도 크게 받고 있는데요. 사고 차량 막 정리된 지금도 신갈 분기점부터 화물차 사고 있었던 수원 신갈 쪽으로 7km 구간 크게 혼잡하고 이후 천안 일대 이동량도 꾸준합니다. 이 천안 분기점에서 갈라지는 논산 천안선 논산 방향 차량 터널 부근으로 답답한 흐름이고요. 서울 양양고속도로 양양 쪽 여전히 경기권 혼잡이 긴데요. 남양주 요금소부터 서종 쪽으로 긴 구간 정체되고 강원권 진입하신다면 홍천에서 내촌 사이 긴 정체도 감안하셔야겠습니다. 영동선 강릉 방향 용인과 양지 터널 부근 더디다가 원주에서 새말 또 동두내 하이패스 부근으로 강원권 정체 이어지고 있습니다. 또 서울시내 동부간선으로 성수 쪽 월계 1교 부근 2, 3차로 사고 여파도 뒤로 크게 봤습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국민 MC 정관용 KBS 1라디오 정관용의 시사본부. 들어보면 달라요. 고두절미 각설하고 고고고. 갈 때까지 가보자. 정관용의 시사본부. 매주 토요일 2부 거두절미 각설하고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장윤미 변호사, 국민의힘 대변인 지내신 송영훈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금주의 핫한 한마디는요, 장윤미 변호사. 어제 김건희 씨 선고가 있었잖아요. 그 여러 매건매직을 한 부분인데 판사가 공무원이었으면 무기징역이었다 이야기한 게 제가 이 쭉 설시하는 걸 들으면서도 이게 특가법상 알선수재, 그러니까 공무원 아닌 자가 공무원 직무에 속하는 부분과 관련해서 이제 어떤 금품 같은 걸 받고 네. 마치 뭐 로비스트처럼 했던 건데 이게 1억 이상이면 공무원은 10년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김건희 씨는 사실상 공무원보다도 더 높은 지위에 있었고 부끄러운 줄 모르고 목걸이니 뭐니 심지어는 그 수사 과정 중에 가품 목걸이를 본인의 오빠 장모 집에다 심어놓듯이 하기도 했었고 진짜 모렴치한 모습을 보여줬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뭐 악마화하는 부분에 대해서 김건희 씨 측근의 어떤 뭐 발언이 언론에 소개되기도 하고 이랬는데 이건 검찰이 무혐의를 줬던 사안이고 진짜 부끄럽게 짝이 없다는 생각이 들고 또 의미 있었던 선고는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제가 항변하는 내용을 보고 상당히 좀 놀랐었는데 변론 과정 중에 나는 진짜 대통령을 말리려 했다. 그리고 이 부분과 관련해서 안정을 위해서 최선을 다했을 뿐이다. 라고 하지만 증거는 완전 정반대를 제시했거든요. 그러니까 성공할지도 모른다는 그 생각을 하고 헌정 질서를 아주 무너뜨렸다는 취지의 일가를 들으면서 25년 법정 구속이 됐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최소한의 염치가 있으면 국민의힘도 입장을 내야 될 겁니다. 네. 자, 금주의 핫한 한마디 송영훈 변호사. 어젯밤에 아주 핫한 얘기들이 나왔죠. 뭐요? 그 유시민 전 노무현 재단 이사장이 김어준 씨 유튜브에 출연해서 발언한 영상이 드디어 공개가 됐습니다. 아까 제가 방송 전에 다시 한번 조회수를 확인하니까 90만 회가 넘었더라고요. 상당히 파급력이 클 것으로 보이는데 핵심 내용이 이겁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되는 과정에서 사람들이 원했던 것은 증축이었다. 그런데 대통령은 재건축을 하려고 했던 것 같다. 그리고 이 문장이 제가 봤을 땐 핵심으로 보여요. 재건축을 하려면 기존 입주자들에게 동의를 받아야 한다. 그러니까 친노 그룹 을 왜 함부로 내치고 없애려고 하느냐 이게 지금 유시민 전 이사장의 항변으로 보이고 이런 항변을 하는 무대를 김어준 씨 유튜브로 택했다는 점에서 제가 봤을 때는 이 메시지의 의미는 사뭇 명확한 것 같아요. 그런데 유시민 전 이사장의 발언에 수위가 상당히 높습니다. 자가 면역 질환이라고 하는 표현을 썼거든요. 그러면은 이 자가 면역 질환은 원래 외부에서의 공격을 방어해야 될 면역 체계가 자기 몸의 세포를 공격하는 걸 자가 면역 질환이라고 하잖아요. 치료를 어떻게 하냐면 그 면역계의 활동을 억제시킵니다. 그러면 유시민 전 이사장의 말을 잘 들어보면 이재명 대통령이나 친명계는 억제해야 될 대상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 함의를 가지고 이런 얘기들을 한 것 같은데 제가 그 30분짜리 영상을 다 봤거든요.
굉장히 수위가 높아요. 그런데 수준은 굉장히 저속합니다. 뭐 어떤 표현까지 나오냐면 잭나이프 들고 덤비는 애들하고 같이 싸울까요? 이런 표현까지 서슴지 않아요. 그래서 정말 지금 여권 내의 명청대전과 관련해서 담론의 수준이라는 것이 과연 이런 것이 되어야 하는가. 그리고 이러한 그 논란의 중심에 과연 국민과 민생은 어디에 있는가 하는 생각을 떨치기 어려웠습니다. 네. 뭐 이 얘기 받아서 여당의 지금 이제 당권 경쟁 얘기로 넘어가 봅시다. 지금 김어준도 최근에 지지율 하락은 핵심 지지층 이탈이다라는 식의 분석을 내놔서 정치 평론가들 사이에도 논쟁이에요. 그렇게 지지를 이탈하는 게 그게 핵심 지지층이냐라는 반론도 있고. 근데 이제 어제 유시민 그 작가의 발언도 어찌 보면 맥락상 김어준 발언하고 맥락을 같이 하는 것 같아요. 원래 지지자들의 그보다 더 원래 지지자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중도 보수화 돼가지고 원래 지지자들이 실망하고 있는 거다. 그게 이제 자가면역 질환이다라는 식으로 갖다 이름 붙인 거 아니겠습니까? 당 대변인으로서 이게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제가 최근 지지율 하락이 핵심 지지층 이탈입니까? 중도층 이탈입니까? 이게 그런데 한 가지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건 국민의힘으로 갈 분들이 아닌 걸로 보여요. 지금 뭐 이탈했다고 하면서 이제 뭐 코어 지지층이다 뭐다 뭐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는 게 이게 갤럽 조사는 좀 덜 그랬던 것 같은데 리얼미터 조사에서 호남이 2자릿수로 빠진 거예요. 그리고 이제 민주당이 아주 공고한 지지층이라고 연령층으로 이제 분별을 하면 50대 그쪽에서 많이 빠지다 보니까 이제 일부 평론가들이 이거 민주당 정통 지지층 들이 빠졌네라고 보면서 왜 빠졌을까와 관련해서 본인의 막 의견을 좀 낸 부분이 있고 거기에 대해서는 그게 뭐 누구 하나의 어떻게 잘못이겠습니까? 본인의 그냥 그 틀거리로 이걸 분석을 하는 건데 이를테면 유시민 작가 같은 경우에는 이 부분이 이제 뭐 대통령께서 정치적 운동장을 넓게 쓴다고 하는데 이제 민주당의 당원들이 볼 땐 이거 뭐지 이렇게 물음표가 이제 생기는 지점도 있으니까 이야기를 하신 것 같고 제가 봤을 땐 자가면역 질환도 저도 그 영상을 봤는데 그런 맥락에 자가면역 질환이니까 막 자체 뭐 이게 치유가 안 되는 이게 아니라 지금 민주당 내의 전선이 상당히 좀 이제 강력하게 작동을 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평론가 집단도 보면은 아까 잭나이프 발언도 왜 그랬냐면 이제 유시민 작가가 어떻게 보면 좀 공공의 적처럼 돼서 공격의 대상이 되기도 해요. 저희 진영 내에서. 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본인 입장에서는 약간 얼치기라고 얘기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이제 경험치가 아주 많지 않은 그런 이제 정치 평론을 하는 사람들이나 이랬을 때 우리가 우리를 좀 공격하는 형국이 되다 보니까 이제 자가면역 질환 이런 맥락으로 또 설명을 하면서 거기에 대해서 이제 높은 문제의식을 드러낸 건 맞고 다만 거기에 대해서 뭐 이런 의견도 있고 저런 의견도 있고 제가 그래서 이 유시민 작가가 한 부분에 대해서 또 반론을 하는 다른 이 뭐 민주당의 이 스피커들 뭐 입장 같은 것도 좀 봤어요. 근데 이게 또 전당대회 국면과 맞물리면서 하는 부분이 있고 그거는 각자가 각자의 입장을 지금 얘기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성룡훈 변호사는 정치 평론가적 시각에서 볼 때 네. 지금 여당 지지율 그다음 대통령 지지율 하락한 게 코아 지지층이 빠진 거예요? 중도층이 빠진 거예요? 제가 데이터를 근거로 말씀을 드리면 한국갤럽 조사 2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5월 3주차 조사는 한국갤럽이 5월 18일부터 20일까지 실시한 자체 조사, 그리고 6월 4주차 조사는 한국갤럽이 6월 23일부터 25일까지 실시한 자체 조사입니다. 두 조사 모두 중앙선거 여론조사심의원회 홈페이지 참조해 주시면 되고요. 이 조사 결과 중에 6월 4주차 조사를 보면요. 민주당 지지층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직무수행 긍정률은 86%예요. 그러면 코어 지지층이 빠진 겁니까? 물론 일부 변동이 있기는 해요. 하지만 민주당 지지층 중에 86%가 잘하고 있다고 하면 그건 코어가 빠진 건 아니죠. 그런데 이 두 조사를 비교해보면 5주 간격인데 대통령 직무수행 긍정률은 13%가 하락하고 64%에서 51%가 됐습니다. 부정률은 정확히 13%가 올라갔어요. 28%에서 41%가 됐습니다. 그러면 긍정 부정 마진이 5주 만에 26%나 줄어들었거든요. 그런데 어디서 반응이 있었냐? 중도에서 긍정률이 정확히 13% 빠졌습니다. 64에서 51이 됐어요. 그러면 이건 데이터로 나오는 겁니다. 중도가 빠졌고 보수는 더 빠졌죠. 41에서 25가 됐어요. 당연한 얘기겠죠. 자, 그러면 왜 이렇게 빠지느냐 원인을 봐야 되는데 앞서 제가 유시민 전 이사장이 김어준 씨 유튜브에 나가서 한 얘기에도 민생과 국민이 없다고 했잖아요. 지금 민생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고유가, 고물가,
고환율, 환율은 이제 뭐 1,500원대가 뉴노멀이 됐죠. 하반기가 되면 금리 인상돼서 고금리까지 아마 사중고가 더해질 예, 겁니다. 예. 그중에서 특히 지금 청년들은 일자리가 없어요. 15세에서 29세까지 그 청년 고용 인구가요. 지난달 국가 데이터처 통계를 보면 이재명 정부가 출범하기 직전인 작년 5월 대비해서 25만 5천 명이 줄었습니다. 그러니까 송 변호사는 유시민 작가나 김어준 분석에 동의 안 하는 거죠? 전혀 동의할 수 없어요. 데이터를 보면 동의가 안 오히려 돼요. 지금 지지율 빠지는 거는 그 선관위 사태하고 민생 어려움 그거다 이렇게 보신다는 거죠? 지금은 선관위 사태보다도 민생 민생과 어려움이 경제 더 어려움이 훨씬 큽니다. 장 변호사는 어떻게 보세요? 좀 복합적이라고 봐요. 저희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내부 회의하거나 이럴 때 거시경제 지표가 상당히 좀 나아지고 있어요. 뭐 GDP 그리고 경제 성장률도 이제 재조정하면서 상향 조정이 되는데 말씀 주신 대로 청년 고용률이 별로 좋지 네. 않아요. 좋지 않고 그리고 대통령께서 요즘도 언급을 청년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하는데 굉장히 집중하고 계시다고 좀 들었어요. 이 문제에 대한 고심이 깊다고 들었고 거기에 대한 대안을 내야 되고 2030이 이번 지지율로 빠진 건 아니고 민주당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약간 눈길을 돌리고 있다는 걸 저희가 선거를 치를 때마다 느끼고 있는 건 하루 이틀 된 부분은 또 아니고 그러니까 민생에 대해서도 그리고 선관위 사태도 선관위는 독립기관이고 헌법기관이고 국민들께 그렇게 말씀드릴 수 없는 겁니다. 그냥 이 국정운영의 주체로서 무한 책임을 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왜 이렇게 된 거야? 왜 관리가 안 된 거지? 이게 정부는 잘 했나? 이런 물음표에 대해서 바로 대안으로 해소를 해드려야 되는 부분이 있고 예. 또 내부적으로는 이 부분과 관련해서 여러 해석이 또 난무하는 거야. 우리 아주 중심 지지층이 떠났다고 보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그걸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노선이 막 커지면서 정쟁화되는 부분이 있는데 저는 그것도 맞지 않다고 보고 다만 이제 다각적인 이런 요인은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아까 송 변호사가 갤럽 조사 분석한 것처럼 명실공히 민주당 지지자라고 밝힌 사람에서의 지지율과 중도라고 밝힌 사람의 지지율의 차이 이런 게 이제 숫자로 딱 드러나는 거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숫자상은 안 맞지만 아무튼 이런저런 논리를 펴서 핵심 지지층한테 지금 반감이 쌓이고 있다. 뭐 이런 주장이 나오고 그 직후에 김민석 총리가 정부 안은 검찰의 보안 수사권 전면 폐지로 결론을 내렸다. 그러나 정부 안을 내지는 않겠다. 국회 논의를 존중하겠다. 이런 결정을 뭐 검찰 총리실 산하의 검찰개혁 추진단 등등이 여러 가지 안을 검토하고 있는 단계였는데 그냥 혼자 결론을 내서 발표해버린 이걸 두고도 말이 많거든요. 그건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보안 수사권 문제를 한낱 그 여당 전당대회에서의 밥그릇 싸움을 위한 팻감으로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검찰개혁추진위원회 그 위원장 했었던 박찬원 교수 같은 경우도 지금 공개적으로 그 비판하는 입장을 내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보안수사권 폐지하면 정말 감당이 됩니까? 제가 지난번에도 우리 방송에서 말씀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지금 경찰이 수사해서 올려보낸 사건 중에 7건의 한 건 비율 이상으로 보안수사 요구를 받아요. 그러면은 검찰이 앞으로 뭐 공소청으로 이름이 바뀐다 한들 보안수사를 못하면요. 정말 처벌해야 될 사람을 재판에 넘기지도 못하고. 아무튼 뭐 그건 그렇다고 치고 지금 말하는 대로 이 전당대회의 팩감으로 쓰인다라는 표현 어떻게 보세요? 이게 제가 봤을 땐 그 좀 제가 국민의힘 논평도 봤는데 좀 과도한 지적이라는 생각이 들고 다만 그렇습니다. 1차안이 나왔고 2차안이 이제 국무총리실 TF에서 나왔었고 거기에선 보안수사권을 좀 주자는 차원이어서 일단 국회에서는 이거 최종안이 다시금 정부 입법으로 나올 것인가 했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국회에서 입법사항이니까 국회에서 논의하는 것으로 공이 이제 옮겨간 부분은 있고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그런 것 같아요. 일단 당권 주자들 사이의 입장 차를 한켠에선 봐야 되고 이 다수당인 민주당의 의원들의 입장을 또 봐야 되는데 정청래, 김민석 이 유력 당권 주자 간의 입장 차는 일단 없는 것 같아요. 서로 막 갈등이 있다 해서 뭐 속전속결해야 된다, 뭐 라이트 나우 해야 된다 이런 정청래 대표의 발언이 막 부각이 되고 김민석 총리가 막 문제의식을 드러내신 부분이 하는데 저는 이 두 주자의 발언이 사실은 같은 말을 하고 계신다고 이해가 됐어요. 그러니까 크게 그 내용 자체에 대해서 다른 얘기를 하고 있지 않다. 다만 이걸 이제 국회에서 논의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저희가 이제 국회 그러니까 그 총리실 산하에서 안이 도출됐을 때 민주당이 여러 차례 의원총회를 했었어요. 그때도 그 내부 분위기 같은 걸 전에 들으면 여러 의견들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송 변호사님 말씀 주신 대로 이거는 보안수사 지금도 뭐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한 이점 같은 게 있고 대통령께서 또 드러내셨던 문제의식이 있고 시효가 임박했는데 핑퐁하다가 이거 뭐 사건이 그러면 공중분해되면 어떡하냐. 그러니까 극히 예외적인 경우에는 해야 된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이제 율사 출신들이 많고 또 여기에 대한 고민을 엄청
엄청 오래 했던 의원들이 많다 보니까 입장이 이제 여러 갈래로 좀 나오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는 이제 바로 수기에 들어가는 절차가 있을 겁니다. 이제 저희 원내 지도부도 원구성이 일단 돼야 빨리 논의가 속도를 낼 수 있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제 당 차원의 논의가 있을 겁니다. 근데 뭐 제가 보기에는 기본적으로 대통령은 특히 예외적인 경우에 보안 수사권 필요하다는 입장을 그동안 몇 차례 공개적으로 밝혔었는데 근데 총리가 이 기자회견을 하기 전에 대통령하고 또 협의를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기자회견의 내용이 검찰개혁 총리실 산하 검찰개혁 추진위원회가 논의하고 있는 내용에 그냥 일방적인 결론을 내버린 것. 물론 저는 정청래 대표가 전당대회 국면에서 그냥 그 배경 설명도 없이 그 보안 수사권 전면 폐지 이렇게 나온 것도 적절하지는 않다고 보는데 그걸 또 받아가지고 정부의 안도 전면 폐지입니다. 대신에 정부안은 내지 않겠습니다. 이 안은 정부 입법안을 국회에 내면 프로세스가 정해져 있어요. 뭐 공청회 하고 뭐 하고 이런 식으로. 그러나 의원 입법 발의가 되면 언제 논의할지 모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김민석 총리는 정부안도 전면 폐지긴 한데 정부안을 안 내겠다는 얘기는 일단 전당대회 치르고 내가 당대표 되면 그때 가서 다시 한번 얘기해 볼게. 결국 그거 아닌가 싶어가지고. 아니 그래서 제가 전당대회에서 팻감으로 쓰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린 것이고 지금 검찰이 10월 2일자로 폐지됩니다. 네. 그러면은 78년 역사의 검찰을 작년 9월에 1년 뒤에는 폐지하기로 해놓고 그 당시부터 제가 지적을 했어요. 형사소송법은 그럼 어떻게 만들 거냐. 그러게요. 지금 97일 남았거든요. 아직도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완성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 육법전서라는 말을 우리 시청자들께서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텐데 그 육법 중에 하나가 형사소송법이에요. 앞으로 검찰이 폐지되는 세상에서 형사 절차가 어떻게 작동할지 변호사들도 그 누구도 모릅니다. 검사들도 모르고 경찰도 몰라요. 그런 상황이고 그다음에 지금 김민석 총리의 정치공학적 셈법은 저는 명확하다고 봐요. 그러니까 모든 지점에서 정청래 대표와의 차별점을 하나씩 없애나가는 겁니다. 유일하게 단 한 지점에서 전선을 펴는 거죠. 대통령과 충돌할 사람인가 아니면 대통령과 의중이 부합할 수 있는 후보인가. 이 한 지점으로만 전선을 좁혀서 정청래 후보를 꺾겠다. 지금 그 계산일 겁니다. 그러니까 보안수사권에 대해서도 폐지라고 정부의 입장을 정리하는 걸로 그러게요. 저는 일종의 월권을 했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니까 정청래 전 대표는 또 대뜸 그렇게 봤잖아요. 빨리 하자. 시행령도 빨리 만듭시다. 뭐 그러니까. 이렇게까지 하고 있는데 이러한 그 논쟁의 와중에 국민의 삶은 없어요. 역시나 정말 억울한 피해자들 혹은 재판 안 받아도 되는데 재판에 넘겨지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방지할 겁니까? 여기에 대한 답을 누구도 안 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장 변호사는 제 분석에 동의 안 하나요? 그 정부안은 내지 않겠다는 게 일단 정청래 너랑 나랑 생각은 똑같은데 그러나 일 처리는 내가 당대표 된 다음에 그때 가서 다시 할게 이 얘기 아니에요? 그런데 그 문제의식이 아마 정청래 대표의 문제의식이 아닌가 싶은데 시간 끌기 뭐 이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근데 저희가 이번 주 수요일이 딱 그 검찰을 없애기로 하기 100일 전이었어요. 그러니까 속도를 더는 지체할 수 없는 그냥 객관적인 상황의 이제 도래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왜냐하면 이제 당내에서도 여러 의견이 있는데 정부안이 나오기 전에 전당대회 끝나고 정부안이 뭐 나올 거다 뭐 이런 기사도 있었거든요. 전망 기사. 그랬을 때 이제 내부 구성원들도 그러면 너무 늦는다. 막 이런 문제의식이 많았어서 그건 맞긴 하지만 지금 재헌절 전에 처리가 됩니까? 여당 안에서 의견이 통일이 돼요? 빨리 해야 되는 건 맞는 것 같습니다. 저는 지체하고 정치 스케줄과 하여튼 연동할 건 그거 한번 추이를 지켜보고요. 시간 별로 없습니다만 장동혁 대표 병상에서 퇴원해가지고 돌아와서 이제 나 비판하면 징계할게 이러고 나섰죠. 그죠? 못할 겁니다. 그러니까 엄포는 놓는데 만약에 그 징계를 정말로 하게 되면 정치적 법적 폭풍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예를 들면 제가 우리 방송에서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국민의힘 의원들은 의원총회를 열어서 무기명 투표로 장동혁 대표에 대한 정치적 신임 여부를 묻는 방법도 있어요. 그런 옵션이 존재하지만 아직 하지는 않고 있죠. 그런데 의원 중에 누가 정말로 징계를 받게 된다라고 하면은 그런 장치를 격발시키게 되는 계기가 될 겁니다. 그러니까 못할 것이고 서울 남부지방법원 민사 51부가 올 봄과 똑같이 그대로 있잖아요. 그러면은 김정혁 전 최고위원, 배현진 서울시당 위원장에 대한 가처분이 인용되죠. 그렇죠. 심지어는 김영환 충북지사 컷오프도 가처분이 인용됐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이런 타당성 없는 징계에 대해서는 법원이 또 한 번 가처분으로 제동을 걸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되면 장동혁 대표의 입지만 점점 더 0에 가까워질 뿐이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막 직접 징계까지는 안 하겠지만 아무튼 나 이제 비판하지 마 이 얘기 아니에요. 저는 놀라워요. 이런 정치인을 저는 일단 본 적이 없고 이걸 방치하는 국민의힘도 이 정도면 공당으로서의 어떤
자격이 있나? 왜냐하면 장동혁 대표는요. 자기를 비판하면 지금 당의 권한을 행사해서 징계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징계가 되겠습니까? 그리고 내려오라고 하는 의원들이 무리한 주장입니까? 의원총회에서 그 장소에 계셨던 분 말씀드리니까 거의 70-80%의 의원들이 내려오라고 했다는데 그게 징계 대상입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오로지 자기 정치의 관점에서 보면 이해가 되는데 선당 후사라는 건 없는 거예요. 국민의힘의 미래, 방향 이런 거는 지금 없는 거예요. 근데 그것조차 내려오게 못하게 하는 이런 에너지의 부족. 네. 이게 어떻게 정당일 수 있나 좀 의문이죠. 그런데 아무튼 본인이 저렇게 초강경하게 나오면 어떻게 강제로 끌어 못 내리잖아요. 제가 봤을 때는 지금 두 가지 길이 있는 것 같은데 물론 제가 말씀드린 무기명 투표 같은 방법도 있는데 일단 그게 선순위로 고려되고 있지는 않는 것 같아요. 원내 네. 지도부에서는. 정점식 원내대표가 지금 선수별로 의원들을 면담하고 있잖아요. 그 면담을 다 하고 나서 장동혁 대표하고 독대를 할 가능성이 저는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서 내가 의원단의 의견을 수렴해보니 지금 중론은 당신이 물러나야 된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쯤에서 물러나는 게 어떻겠느냐라고 하면서 면을 세워주는 방법을 제시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축구에서 감독이 못해서 경질돼도 그 클럽들이 공지문은 예의를 갖춰서 써주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우리는 아무개 감독의 그동안의 우리 클럽에 대한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앞으로의 장도에 뭐 행운을 기원합니다. 이런 식으로 고별 메시지를 내는데 아마 그런 식으로 장동혁 대표의 면을 세워서 질서 있는 조기 퇴진을 하게 하려는 게 현재 원내 지도부의 구상이 아닐까 싶어요.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장 대표가 요지부동입니다. 네. 그러면은 다른 플랜 B로 이제 최고위원들을 설득해서 사퇴시키는 거. 지도부 전환을 모색하는 그런 것들에 대한 구체적인 고안이 뒤따라야 될 때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무튼 그 후에 대안이 좀 있어야 되는데 대안이 뚜렷지가 않은 모양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전당대회 다시 치르면 장동혁 대표가 다시 나온다는 얘기가 나오는 것 글쎄요. 같습니다. 그러니까 대안이 없는 것 같아요. 뭐 거론되고 있는 뭐 안철수, 나경원, 윤상현 뭐 이런 분들도 그냥 이렇게 당에서 볼 때는 아예 또 그 사람이야 이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대안과 컨센서스를 현재 국민의힘에서 비중 있는 위치에 있는 정치인들이 스스로 만들어내고 도출하지 못하면은 결국에는 외부에서 모셔와야 되지 않느냐라는 이야기도 바깥의 여론으로부터 커질 가능성이 저는 있다고 봅니다. 또 비대위? 뭐 비대위만 말하는 것이 아니고 예. 향후에 언젠가는 정식 지도부를 뽑아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은 그런 전당대회까지 포함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건 이제 한동훈 복당시켜서 대표시키자 그 얘기 아닙니까? 뭐 거기까지 제가 명시적으로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요. 예. 그런데 한동훈이란 정치인에 대한 소고가 컸으면 지금 제일 몸값이 높은 그래야죠, 건데 그래야죠. 지금 또 막 당으로 모시려는 분위기가 없다는 점은 언제 또 예. 그런 분위기가 마련될지는 좀 장담은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몇몇 여론조사를 보면 국민의힘 지지층이나 뭐 이런 사람들에서 장동혁 물러나면 안 된다 응답이 굉장히 높아요. 당원들 분포가 지금은 그런 것 그게 같습니다. 이제 조사마다 좀 다르게 나오는데 네. 당원들의 의중에 대해서 가장 많은 정보를 갖고 있는 사람은 통상은 당대표입니다. 그렇죠. 민주연구원이나 여의도연구원이나 비공개 여론조사를 아니, 당연하죠. 수시로 돌리면은 당대표에게는 보고가 되기 때문에 스스로 당원들에게 재신임 투표 같은 것을 통해서 거취를 묻고 있지 않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함의하는 바가 굉장히 크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 부분을 잘 봐야 됩니다. 그래도 아무튼 공표된 거에 보면 국민의힘 지지층은 장동혁 물러나면 안 된다가 더 많다. 이것도 참 일반 국민 정서와는 상당히 동떨어지는 그런 것 같아요. 거두절미 각설하고는 여기까지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장혜미 변호사, 국민의힘 대변인 지내신 송영훈 변호사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원중의 바위섬 들으시고 내일 뵙죠. 안녕히 계세요.